네, 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바이오 디자인랩 소속 임광일입니다. ICC에서 발표 자료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최근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말에 이제 투자 받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서 저희 치료제 말고도 질병 진단 아니면 뭐 병원금 검출 관련된 그런 연구 또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여러분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간단한 그 연구 소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라만이라고 하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검출하는지. 그래서 대상 바이러스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다른 RNA 바이러스 검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아마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저희에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리고 표면에 이제 바이러스 특이적인 단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지방층이 있는데 이걸 엔벨롭이라고 하거든요. 외피. 그래서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자기가 자손을 만들려면 유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유전체로 유전자 7개에서 8개 조각난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대략 어, 한 천만 분의 1미터 정도, 80에서 120 나노미터니까요. 1 나노미터가 10의 9승분의 1미터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략 10의 7승분의 1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스피리칼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매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킨 거죠.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빈도가 좀 낮아졌는데 그 전에는 대략 매년 5에서 15% 정도 전 세계 인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감염돼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시 대략 25만에서 한 50만 명 정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한 거라서 이 죽음, 이만큼 죽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좀 둔감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략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돼서 87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 1918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었거든요. 기대 수명 보시면 1900년부터 쭉 이렇게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 세계 감염이 퍼졌을 때 1918년에 보면 이때 전 세계 인구의 한 30% 정도 감염이 됐고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거랑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다가 1918년에 이제 15년이 급격하게 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게 했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사실은 진화 능력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체가 한 조각이거든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는 유전체가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 있고요. 만약에 한 세포에 두 개의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조각난 유전자가 셔플링, 교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환에 의해서 변종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는 새만 감염시켰었는데 이와 같은 유전자 교환 또는 점돌연변이라고 해서 아미노산 조금 부분이 바뀌는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호스트가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만 감염시켰는데 현재는 말, 돼지, 사람, 고래도 감염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다른 바이러스 검출을 위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검출을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RT-PCR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개념은 바이러스 특이적인 유전체를 아이솔레이션해서 그 유전체가 있을 때 핵산이죠. 여기와 반응할 수 있는 짧은 핵산을 넣어주고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유전체가 있는 경우만 이 핵산 증폭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수행하는 이 방법을 이제 RT-PCR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바이러스 유전체가 있는 경우 핵산 증폭이 일어나서 신호가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신호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정확해요. 그래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는 이제 에러가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시간이 좀 꽤 걸린다는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이제 코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얻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유무 판정하는데 뭐 6에서 한 8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특이적인 프로브, 탐침 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 특이적인 프로브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프로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항체를 쓰는 방법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항체가 바이러스 특이적인 그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빠르게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한 20분 이내에 바이러스 유무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뭐 색깔로 보이거나 뭐 밴드로 보이거나.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result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 없는데 있는 거로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 특이적인 항체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전에 항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했을 때 이 방법을 써서 검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출현했을 때 검출을 위한 이제 탐침 분자가 없어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했고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 판 있죠? 아주 얇은 글래스 판을 먼저 바닥에 이제 깔아 놓고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 한 10의 7승분의 1m 정도 되는 이 입자를 이렇게 깝니다. 주로 금속 입자를 쓰는데 원형에 주로 이제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는 입자를 씁니다. 이렇게 입자를 씌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시료를 이 위에 이제 쭉 스프레드를 합니다. 도포를 하고 여기 이제 빛을 쪼이게 되면 이제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골든 나노 파티클 사이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이제 빛을 쪼이게 되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과 지방 분자로부터 일부 빛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일부 빛이 이제 방출이 되거든요. 방출된 빛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파장인지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새로운 바이러스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여기서 방출된 빛을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라만 시그널인데요. 바이러스 표면에서 라만 시그널이 나오면 이것을 분석해서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인지 이제 아는 거죠. 자, 이것을 알려면 결국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 이 지방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백질이 네 가지가 있고요. HA라고 하는 단백질, NA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M2 이온 채널, 그리고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단백질 세 가지, 그 다음 지방. 근데 이제 이 HA 단백질하고 NA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온 채널 단백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속 나노 입자를 깔고 바이러스를 표면에 스프레드를 하고 빛을 쪼이면 주로 이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 또는 이 지방으로부터 일부 빛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석이 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공적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이와 같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어, 가지는 디스플레이하는 바이러스 입자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 가지는 경우,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백질 표면에 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 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모두 가지는 경우,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관련 없는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외표 단백질이 디스플레이 된 경우,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전자용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이제 기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세포 감염을 시켜봤고요. 세포가 감염이 되면 이제 녹색 색깔이 나타납니다. 녹색 색깔이 나타난다는 뜻은 이 바이러스 입자들이 다 기능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 연구는 이제 이런 글래스에다가 어, 금속, 골드, 금입자, 작은 금입자를 포함하는 솔루션을 깔고 바이러스 포함한 솔루션을 깔고 이 금속 입자와 바이러스가 공통으로 있는 이 영역에다가 빛을 쪼이고 일부 빛 흡수되고 나온 빛을 이제 측정해서 여기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맞추는 것이죠. 자,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제 이게 라만 시프트라고 해서 이제 빛을 쪼이고 나서 방출된 빛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표시한 거고요. 대략 이제 파장과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를 이제 측정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파장 위치, 이걸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 라만 시프트라고 하는 이 특이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밸류에 어떤 빛이 이제 방출됐는지 그 강도를 잰 거예요. y축은 강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치, 이 파장 특징의 빛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높이 나올수록 이제 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것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니고요. 파란색은 인플루엔자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보시면은 이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니고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구나. 우리가 미리 이런 표면 분석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프로파일이 나온다면 이것은 인플루엔자 켈 스트레인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차이는 결국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뭐 노란색, 녹색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는 이 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백질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하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이 서열이 얼마나 유사한지, 특징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다른 특징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줬던 라만 프로파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출현 전에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 라만 분석으로부터 이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분해낼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피크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패턴이 다르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건 새로 출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보시면 라만 이 피크 프로파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레이블 없이
프로브 없이 이게 다른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새로 나왔구나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서서는 인플루엔자가 아닌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과 인플루엔자 표면 단백질 간의 서열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라만 프로파일의 차이가 많았는데, 자, 이 경우는 둘 다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람하고 원숭이 간의 차이하고 뭐 예를 들면 동양인과 백인 간의 차이, 당연히 사람하고 원숭이 간의 차이가 더 크겠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인과 동양인의 차이 정도, 둘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이고 다른 종류죠. 보시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지만 여전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다른 부분 때문에 라만 피크 프로파일이 달라져서 다른 바이러스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그 라만 피크 프로파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 나머지 셋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오래된 것, 새로 나온 것,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징적인 피크 위치는 740, 923, 1107, 1356 위치에 어떤 강도를 가지는 빛을 저희가 디텍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닌 경우는 이제 945의 특징적인 피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래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새로 나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핑크와 블루 색깔에 해당되는 그런 파장 위치에서의 인텐시티를 가지는 빛 디텍션으로부터 구분해낼 수 있고요.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오래된 바이러스와 새로운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피크를 모두 가지는 거죠. 그런 바이러스는 이 새로운 미래의 바이러스만 가능하죠. 그래서 4개의 이 특징적인 피크로부터 이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존 바이러스가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뭐 15분 발표하라고 해서 일단 준비는 이 정도 했고요.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대면으로 뵙고 또 다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